며느리를 8년간 가정부 부린 시어머니. DNA 검사 결과 보고 오열한 이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3층짜리 단독주택의 2층에 시어머니 최영자. 72이 살고 1층에 며느리 강수연. 38이 살았다. 같은 집 다른 세상.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8년간 가정부로 취급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 청소, 새끼 식사 준비, 빨래, 다림질. 며느리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DNA 검사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은 이유. 이것은 그 이야기다. 최영자는 1954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최한주는 종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의사였다. 어머니 박정수는 양가 집안의 맏며느리였다. 영자는 사남매 중 둘째 딸이었다. 영자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의 교육 방침은 명확했다.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 공부보다 살림을 잘해야 한다. 시집가서 시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영자는 이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영자의 결혼은 23세 이루어졌다. 남편 조대현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전통적 가정이었다. 영자는 시어머니를 20년간 모셨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짓고 시어머니의 빨래를 하고 방을 청소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 경험이 영자의 가치관을 굳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영자의 세계였다. 남편 대현은 건설회사에서 상무까지 올랐다. 성북구에 3층짜리 주택을 지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부부 침실, 3층은 아들 방. 대현과 영자의 인생은 순탄했다. 아들 조민혁이 태어난 것은 영자가 25대였다. 영자에게 민혁은 세상의 전부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키웠다. 민혁은 공부를 잘했다.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가 되었다. 영자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 문제는 민혁의 결혼이었다. 민혁이 강수연을 데려온 것은 31살 때였다. 수연은 28. 지방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소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영자는 첫 만남에서 수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는 3가지였다. 첫째 악력. 지방대 출신이 서울대 판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둘째 집안. 수연의 아버지는 전라도 목포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외모. 영자의 기준에서 수연은 예쁘지 않았다. 작은 키에 통통한 체형, 화장기 없는 얼굴. 영자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안의 배필은 이런 애가 아니야. 판사면 판사딸, 의사딸, 최소한 교수딸은 만나야지. 민혁이 대답했다. 엄마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자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내가 기를 쓰고 키운 아들이 간호사에게 빠졌다. 영자는 반대했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했다. 결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영자는 결혼식 내내 웃지 않았다. 축하객들에게 강아무개라고 며느리를 소개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수연이 시댁에 들어온 첫날, 영자가 말했다. 이 집에서 살려면 규칙을 지켜. 아침 6시에 일어나. 내 방 청소는 매일, 식사는 새끼제 시간에, 빨래는 당일 처리.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수연은 삼켰다. 수연의 시집살이는 혹독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2층 시어머니 방을 청소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영자가 먹는 것만 해도 복잡했다.
현미밥 된장찌개 반찬 4가지 이상. 반찬이 3가지면 게으르다고 했다. 수연은 병원 간호사 일을 계속했다. 3교대 근무. 야근이 있는 날에도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출근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도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을 청소했다. 잠이 부족해서 눈이 충혈됐다. 손이 트고 갈라졌다. 영자는 수연의 고생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영자의 불만은 끝이 없었다. 밥이 질다. 국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수연이 뭘 해도 틀렸다. 수연은 죄송합니다를 하루에 10번은 말했다. 남편 민혁은 판사 업무로 바빴다.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왔다. 엄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줘. 이것이 민혁의 대답이었다. 수연의 가슴에 돌이 쌓였다. 무거운 돌이. 하지만 수연은 버텼다. 견디는 이유가 있었다. 민혁을 사랑에 꼬아들 준혁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준혁을 안고 있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멀어졌다. 이 아이를 위해 참는 거야.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8년이 흘렀다. 수연은 36이 되었다. 8년간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대들지 않았다.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전환점은 남편 민혁의 건강검진에서 시작되었다. 민혁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형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민혁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아버지 대연은 A형, 어머니 영자는 O형. A형과 O형 부모에게서 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 담당 의사가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액형 검사 결과에 유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검사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민혁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아버지 대연의 DNA 샘플을 구했다. 아버지의 칫솔에서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그 2주가 민혁에게는 2년처럼 길었다. 심장이 매일 밤 두근거렸다. 결과가 나왔다. 조대현과 조민혁은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일치 확률 0.0%. 민혁의 세계가 무너졌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40년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민혁은 어머니 영자에게 물어야 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어떻게 묻는가? 엄마나 아빠 아들 아니지? 이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내는가? 민혁은 수연에게 먼저 말했다. 수연 나 DNA 검사했는데. 수연이 민혁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민혁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수연이 읽었다. 입을 손으로 막았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연이 말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못 묻겠어. 수연이 민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같이 있을게. 8년간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수연이었다. 이 순간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렇지 않았다. 남편이 무너지고 있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다. 자기 감정은 나중이었다. 며칠 뒤 민혁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2층 시어머니 방. 영자는 TV를 보고 있었다. 민혁이 앞에 앉았다. 엄마. 영자가 돌아봤다. 왜 민혁아? 민혁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영자가 서류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40년간 감추고 있던 비밀이
종이 한 장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영자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한참 뒤였다.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끊기는 목소리로 1981년 영자가 27이던 해 남편 대연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건설 파견을 갔다. 1년짜리 파견이었다. 영자는 혼자 시부모를 모시며 서울에 남았다. 외로웠다. 밤마다 가슴이 시렸다. 시부모는 엄격했고 남편은 만리 밖에 있었고 영자는 27이었다. 그때 남편의 친구 한상우가 자주 찾아왔다. 대연의 부탁이었다. 집 좀 봐줘라고. 상우는 친절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고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렸다. 외로움과 고마움이 뒤섞였다. 어느 날 밤 상우가 집수리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었다. 영자가 차를 내왔다. 대화가 길어졌다. 그리고 영자는 그 밤을 평생 후회했다. 단 한 번이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민혁을 만들었다. 대연이 귀국한 것은 2달 뒤였다. 영자는 임신 중이었다. 대연은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영자는 비밀을 가슴에 묻었다. 40년간 가슴 속에 돌을 품고 살았다. 그 돌의 무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죄책감이 영자를 평생 짓눌렀다. 그래서 영자는 더 엄격하게 살았다. 며느리에게 더 혹독하게 굴었다. 자기 안의 죄를 남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무의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진 뒤 집안은 폭풍에 휩싸였다. 아버지 대연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했다. 민혁이 아버지를 찾아갔다. 대현은 74이었다. 은퇴 후 성북구 집 3층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아버지저 DNA 검사를 했어요. 대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렸다.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고 있었다. 민혁이 충격을 받았다. 아시고 계셨어요? 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 태어나고 몇 년 뒤에 알았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것을.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면 가정이 깨지니까. 민혁이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40년간 아버지로 살았다. 아버지. 민혁의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연이 민혁의 손을 잡았다. 민혁아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넌 내 아들이야. 40년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았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40년 전에 도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영자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은 수연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계셨대요. 다 알면서 40년간 아무 말 안 하셨대요.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열했다.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영자의 울음은 죄책감과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40년간 비밀을 짊어진 것은 영자만이 아니었다. 대연도 같은 비밀을 알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이다. 수연이 영자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주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영자가 수연을 보았다. 8년간 가정부처럼 부린 며느리가 자신이 무너진 순간에 옆에 있었다. 영자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아니에요 어머니. 영자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DNA 사건 이후의 가족은 달라졌다. 하룻밤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천천히 조금씩. 영자는 더 이상 수연에게 새벽 6시 기상을 강요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툴렀다. 40년간 며느리와 이전 시어머니의 식사만 먹었지. 직접 만든 적이 거의 없었다. 밥을 태우고 국에 물을 너무 많이 넣고 반찬간이 맞지 않았다. 수연이 주방에 와서 도와주었다. 어머니 된장은 이 정도면 돼요. 영자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내가 이것도 모르고.
수연이 웃었다. 처음에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아침을 만들었다. 8년 만에 처음이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나는 것도 처음이었다. 대현은 여전히 3층에서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저녁마다 1층으로 내려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각자 먹었다. 지금은 4명이 한 식탁에 앉았다. 손자 준혁까지 5명. 민혁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았다. 주말에 아버지와 산책을 했다. 성북동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판사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아무 이야기. 대현은 민혁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에게 아들은 피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40년의 시간이 만든 관계는 DNA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영자는 수연에게 사과했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 갑자기 생각나면 말했다. 수연아, 그때 내가 반찬이 3가지밖에 없다고 화냈지. 미안해.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수연의 가슴에도 8년의 상처가 있었다. 한순간에 치유되지 않았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시절이 떠올랐다.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던 밤들. 가슴이 조여왔다. 수연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상담사에게 8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시어머니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노력했다. 준혁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1년이 지났다. 영자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고마워. 8년 동안 내가 미처 몰랐던 거야. 네가 이 집을 지킨 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른이 넘어도 변할 수 있다. 영자가 그 증거였다. 40년간 품은 죄책감이 며느리에 대한 학대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영자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기 안의 분노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온 것이었다는 것을. 성북구 주택의 부엌에서 오늘도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침을 만들며 이야기한다. 작은 이야기들. 오늘 날씨 좋네. 준혁이 수학시험 잘 봤대. 이 정도 간이면 괜찮지? 이 집의 벽에는 40년의 비밀과 8년의 상처가 스며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함께 아침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의 화해 방식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